철영 씨, 저 임신했어요. 당신 아이예요. 당신은 이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나는 당신 곁을 지키겠어. 노숙자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900억 재벌가 사모님이 매일 밤 노숙자를 만나러 간다면 말이에요. 미친 짓이라고요? 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25년간 단 한 번도 여자로 살아본 적 없는 저에게 그 노숙자만이 유일한 산소였으니까요. 제 이름은 서민아예요. 올해 51살이고요. 겉으로 보면 완벽한 삶을 사는 여자죠. 강남 한복판에 있는 900억짜리 저택에 살아요. 침실만 해도 100평이 넘거든요. 명품 가방이 가득한 드레스룸, 다이아몬드 샹들리에, 정원에는 분수까지 있어요. 제 친구들은 늘 부러워했죠. 미나야, 넌 정말 복 받았어. 평생 걱정 없이 살겠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제 침실이 얼마나 차가운지, 제 남편의 손길이 얼마나 기계적인지, 저는 그저 900억짜리 전시품일 뿐이라는 걸요. 사람이 아니라 트로피였던 거예요. 결혼한 지 25년이 됐어요. 제 남편 강태준은 재벌 2세예요. 잘생겼고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이죠. 모두가 부러워하는 남자예요. 하지만 저에게 그는 그저 차가운 동업자였어요. 우리 사이에는 대화가 없었어요. 진짜 대화요. 오늘 저녁 뭐 먹을까? 회사 일은 잘 됐어? 이런 형식적인 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스킨십은 더더욱 없었어요. 부부관계라는 게 1년에 한두 번? 그것도 완전히 의무적으로요. 마치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이행하듯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느꼈어요. 아, 나는 이 사람에게 여자가 아니구나. 그냥 재산 목록 중 하나구나. 밤마다 저는 그 거대한 침대에 혼자 누워 있었어요. 옆에 남편이 있어도 혼자였어요. 벽과 벽 사이만큼이나 우리 사이에는 거리가 있었거든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살아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걸까? 가끔은 제 가슴에 손을 얹고 심장 소리를 들어봤어요. 뛰고는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진짜 살아있다는 증거는 아니잖아요. 30대가 지나가고 40대가 지나가고 이제 50대가 됐어요. 제 인생에서 여자로 살았던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계산해 봤어요. 아마 일주일도 안 될 거예요. 그것도 20대 초반 대학생 때 잠깐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함께했던 시간뿐이에요. 그 이후로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어요. 감정도 욕망도 인간으로서의 본능도 전부 얼어붙어 있었죠. 거울을 보면 제법 잘 관리된 50대 여자가 보였어요. 피부가 관리도 받고 운동도 하고 비싼 화장품도 쓰니까요. 하지만 제 눈빛은 죽어 있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2024년 봄이었죠. 운전기사가 휴가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운전을 했거든요. 한강변을 지나가다가 신호에 걸렸어요. 빨간 불이 켜지고 차가 멈췄죠. 그때 우연히 창밖을 봤어요. 한강 다리 밑이었어요. 낡은 천막들이 보였어요. 파란색, 주황색, 찢어진 비닐들. 그 사이에서 불을 피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노숙자들이었죠. 보통은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아니, 사실 본 적도 없었어요. 차 창문이 워낙 짙은 선팅이라 밖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왜인지 제가 창문을 내렸거든요. 그리고 봤어요. 한 남자를요. 40대 후반쯤 됐을 것 같았어요. 낡은 점퍼를 입고 작은 화덕에 불을 지피고 있었어요. 손이 거칠었어요. 얼굴에는 수염이 덥수룩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죠. 보통 사람들이라면 고개를 돌렸을 거예요.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릴 수 없었어요. 그의 눈빛 때문이었어요. 그 사람의 눈에는 뭔가가 있었거든요. 살아있다는 증거가요. 900억 저택에 사는 제 남편의 눈에서는 볼 수 없던 그 무언가가요. 자유로움? 야생? 진짜 인간의 모습?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제 심장이 두근거린 게요. 제 손이 떨렸어요. 호흡이 빨라졌어요. 뒤에서 경적 소리가 들렸어요. 신호가 바뀌었나 봐요. 저는 황급히 차를 몰았어요. 하지만 자꾸 백미러로 뒤를 돌아봤어요. 그 남자가 점점 작아지는 게 보였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이상했어요. 심장이 계속 뛰었거든요. 손바닥에서는 땀이 났어요. 저는 샤워를 했어요. 차가운 물로 한참을 샤워했죠. 진정하려고요. 하지만 안 됐어요. 계속 그 남자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거친 손, 덥수룩한 수염, 그리고 살아있는 눈빛. 밤이 됐어요. 남편은 늦게 들어왔어요. 언제나처럼요. 저녁 10시가 넘어서 귀가했죠. 먼저 자. 그 한마디만 남기고 서재로 들어갔어요. 저는 혼자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잠이 안 왔어요. 계속 그 남자가 생각났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왜 제가 노숙자에게 끌린 걸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했어요. 저는 진짜를 갈망했던 거예요. 진짜 인간, 진짜 삶, 진짜 감정을요. 900억 저택의 모든 게 가짜였거든요. 명품 가방도, 다이아몬드 샹들리에도, 심지어 제 웃음까지도요. 전부 다 가짜였어요. 하지만 그 노숙자는 달랐어요. 그는 진짜였어요. 진짜로 추워서 불을 피우고, 진짜로 배고파서 음식을 찾고, 진짜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 부러웠던 거예요. 다음 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다시 그곳에 가보자고요. 이유를 만들었어요. 선행, 봉사, 어려운 이웃 돕기. 그럴싸한 이유들이었죠. 저는 백화점에 가서 따뜻한 담요를 샀어요. 보온병에 뜨거운 국을 담았고요. 빵도 몇 개 샀어요. 완벽한 구실이었죠. 밤 9시쯤 집을 나섰어요. 남편은 아직 안 들어왔고 가사도우미들은 이미 퇴근했어요. 아무도 제가 나가는 걸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는 차를 몰고 한강으로 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이 떨려서 핸들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죠. 다리 밑에 도착했어요. 어두웠어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칠 뿐이었죠.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강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그가 보였어요. 어제 본 그 남자가요. 저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담요와 보온병을 들고요. 그가 저를 봤어요.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당연하죠. 한밤중에 명품 코트를 입은 여자가 나타났으니까요. 저 그냥 지나가다가요. 이게 남아서요. 드시겠어요? 어색한 말이었어요. 거짓말이었고요. 하지만 그는 고맙다고 했어요. 담요를 받고 국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 모금 마셨죠. 따뜻하네요. 그가 말했어요. 그 목소리가 제 심장을 때렸어요. 자주 여기 계세요? 제가 물었어요. 네, 2년 정도 됐어요. 힘드시겠어요. 그럭저럭요. 익숙해졌어요.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의 이름은 김철웅이었어요. 45세. 한때는 작은 제조업체 사장이었대요.
하지만 거래처 사기를 당해 부도가 났고 집도 잃고 가족도 떠났다고 했어요. 그렇게 길거리로 나오게 됐다고요. 저는 물었어요. 왜 이 위험한 곳에 계세요? 쉼터 같은 데는 안 가시고요. 그가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쉼터는 규칙이 많아요. 시간 맞춰 들어가야 하고 술도 못 마시고 자유가 없어요. 차라리 여기가 편해요. 춥고 힘들어도 자유롭거든요. 자유. 그 단어가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900억 저택에 사는 저보다 노숙자인 그가 더 자유로웠어요. 아이러니했죠. 저는 황금 감옥에 갇혀 있고 그는 차라리 자유로운 거예요. 그날 밤 저는 1시간쯤 그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25년간 남편과 나눈 대화보다 더 진짜 같은 대화였어요. 그는 제게 물었어요. 부인은 왜 이런 곳에 오세요? 위험하잖아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제가 900억 사모님인 걸 말할 수도 없었고, 제가 지금 미쳐가고 있다는 것도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저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이곳이 편안해서요. 우스운 대답이죠? 하지만 진심이었어요. 900억 저택보다 이 추운 한강 다리 밑이 더 편안했어요. 적어도 여기서는 가면을 쓸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왔을 때 새벽 1시였어요. 남편은 이미 자고 있었어요. 저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잠이 안 왔어요. 제 심장이 아직도 뛰고 있었거든요.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3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그날부터였어요. 저는 매일 밤 그곳으로 갔어요. 그날 밤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는 두 개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낮의 서민아와 밤의 서민아. 900억 사모님과 노숙자의 연인.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었죠. 처음엔 죄책감이 컸어요. 당연하죠. 저는 유부녀였고 남편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죄책감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깨달았거든요. 25년간 남편에게 충실했지만 남편은 단 하루도 저를 여자로 봐준 적이 없다는 거리요. 그렇다면 이게 정말 바람일까요? 아니면 제가 처음으로 저 자신에게 충실해진 걸까요? 저는 후자라고 믿고 싶었어요. 매일 밤 저는 철웅을 만나러 갔어요. 처음 한 달은 조심스러웠어요. 밤 10시쯤 나가서 새벽 1시쯤 들어왔죠. 남편은 늘 늦게 귀가했기 때문에 들킬 염려는 없었어요. 설령 들켜도 산책 갔다 왔어 하면 그만이었고요. 남편은 제가 뭘 하든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2달째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택 경비박 과장이 제게 물었거든요. 부인, 요즘 밤 외출이 잦으신데 괜찮으십니까? 혹시 불편하신 일이라도 있으세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들킨 걸까요? 아니면 그냥 걱정하는 걸까요?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 요즘 불면증이 심해서 드라이브를 하고 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박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표정이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더 조심했어요. 차량 번호를 바꿨고 나갈 때마다 다른 옷을 입었어요. 심지어 가발까지 쓰기 시작했죠. 웃기죠? 900억 사모님이 노숙자를 만나러 가기 위해 변장을 하다니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철웅은 제게 너무나 중요해졌거든요. 그와 함께 있을 때 저는 비로소 살아 있었어요. 그의 거친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을 때, 그의 따뜻한 품에 안겼을 때, 그와 낡은 담요를 덮고 누워 별을 볼 때요. 그 모든 순간이 900억 저택에서의 25년보다 더 진짜였어요. 하지만 당연히 위험천만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제가 한강에 있을 때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밤 11시였는데 남편이 먼저 전화를 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죠. 여보, 지금 어디야? 응? 집에 있는데? 집에? 방에 불이 꺼져 있던데? 아, 지금 1층 거실에 있어. 우유 마시려고.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한강 다리 밑에서 철웅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래, 나 지금 들어가는데 우유 나도 데워줘.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저는 철웅을 봤어요. 그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가봐야겠어요. 제가 말했어요. 조심히 가세요. 그리고 들키지 마세요. 저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았어요. 한강에서 집까지 보통 30분 걸리는 거리를 20분 만에 주행했죠. 신호도 몇 개 무시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차고에 차를 대고 뛰어서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고 우유를 꺼내 전자레인지에 돌렸죠. 바로 그때 남편이 들어왔어요. 왔어?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응, 우유 데우는 중이야? 응, 금방 돼. 남편은 제 얼굴을 봤어요. 그리고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왜 숨이 차? 그리고 머리가 왜 그래? 바람 맞았어? 망했어요. 저는 한강 바람을 맞고 왔으니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던 거예요. 급히 손으로 머리를 매만지며 말했어요. 아, 베란다에 잠깐 나갔다 왔어. 답답해서. 그래.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우유를 받아들고 서재로 들어갔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30초만 늦었어도 들킬 뻔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다는 걸 알았어요. 언젠가는 들킬 거라는 것도요. 하지만 그만둘 수도 없었어요. 철웅 없이는 숨을 쉴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3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생리가 멈췄어요. 처음엔 별 생각 없었어요. 50대 초반이니 폐경이 시작된 걸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어요. 냄새에 민감해졌고요. 가슴이 커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설마 이럴 리가 없다고요. 저는 몰래 약국에 가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어요. 집이 아닌 백화점 화장실에서 검사했죠. 손이 떨렸어요. 3분을 기다리는 게 3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결과를 봤어요. 2줄. 명확한 2줄이었어요. 임신이었어요. 50대의 노숙자의 아이를 900억 재벌가에서요. 그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제 인생이, 제 이중 생활이 모든 게 끝났다고요.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무서웠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건지, 남편한테 들키면 어떻게 되는 건지, 시어머니가 알면 어떻게 되는 건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이 아이를 지우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사랑으로 생긴 아이였으니까요. 25년간 남편과의 의무적인 관계에서는 임신한 적도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저는 임신이 안 되는 체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철웅과는 단 3달 만에 임신이 된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제 몸은 거짓말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누가 진짜 사랑인지를요. 그날 밤 저는 철웅에게 갔어요. 평소보다 일찍 저녁 8시쯤이었죠. 철웅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미나 씨,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안 좋은데.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철웅 씨, 저 임신했어요.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저는 그가 뭐라고 할지 무서웠어요. 책임지라고 할까요? 아니면 헤어지자고 할까요? 하지만 그가 한 말은 달랐어요. 지킬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지킬 거예요. 어떻게든요. 그가 저를 안았어요. 꽉 안았어요. 그리고 제 귀에 속삭였어요. 미안해요. 제가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하지만 고마워요. 그 아이를 지켜줘서.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진짜라는 걸요. 900억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라는 걸요. 하지만 문제는 산더미였어요. 어떻게 이 아이를 숨기죠? 어떻게 출산을 하죠? 900억 재벌가에서 사생아를 키운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미친 계획이었죠. 하지만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어요.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헐렁한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남편이나 시어머니와의 만남도 최소화했죠.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라는 핑계로요. 다행히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애초에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배가 불러오는 걸 숨기는 건 생각보다 쉬웠어요. 저는 원래 마른 편이었고 임신 중에도 많이 먹지 않았거든요. 입덧이 심해서 오히려 체중이 줄었을 정도였죠. 그렇게 6달이 지났어요. 배가 제법 나왔지만 옷으로 가릴 수 있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제 슬슬 출산 준비를 해야 했어요. 저는 외곽의 작은 산부인과를 알아봤어요. 서울에서 2시간쯤 떨어진 곳에 있는 개인 병원이었죠. 그곳 원장님께 사정을 설명했어요. 물론 전부는 아니고요. 남편이 폭력적이어서 혼자 아이를 낳고 싶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원장님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 저 같은 사람이 처음은 아니었겠죠. 걱정 마세요. 비밀은 지켜드릴게요. 출산 예정일이 언제예요? 3달 후요. 그럼 그때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적어도 아이는 안전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출산 후가 문제였어요. 아이를 어디에 숨기죠? 900억 저택에서요? 그건 불가능했어요. 아무리 넓은 집이라도 아기 울음소리를 숨길 수는 없으니까요. 그때 떠올랐어요. 저택 뒤편에 있는 작은 별채가요. 거기는 원래 정원사 숙소였는데 몇 년 전부터 비어 있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그곳에는 관심이 없었죠. 완벽한 은신처였어요. 저는 조용히 그곳을 수리하기 시작했어요. 방음 공사를 하고 작은 부엌을 만들고 아기 침대를 들여놓았죠. 모든 걸 제 돈으로, 제 이름으로 아무도 모르게요. 그렇게 준비를 마쳤을 때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어요. 2009년 3월 15일.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일주일 정도 친구 집에 다녀올게. 그 친구가 많이 아파서. 남편은 그래, 다녀와라고만 했어요. 저는 혼자 그 산부인과로 갔어요. 철웅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위험하니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30시간 동안 진통을 겪은 끝에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이었어요. 작고 빨갛고 울음소리가 큰 아들이었어요. 제 품에 안긴 그 작은 생명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제가 왜 이 모든 걸 감수했는지를요. 이 아이가 제 진짜 인생이었어요. 이름은 선우라고 지었어요. 먼저 우주라는 뜻이에요. 이 아이가 저보다 먼저 자유로운 우주를 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저는 선우를 안고 별채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제 3중 생활이 시작됐어요. 낮에는 900억 사모님, 밤에는 철웅의 연인, 그리고 새벽에는 선우의 엄마. 하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처음으로 진짜 행복했어요. 15년이요. 저는 15년 동안 선우를 숨기며 살았어요. 900억 저택 뒤편 별채에서요. 아무도 모르게요. 매일 아침 7시면 저는 사모님으로 변했어요. 단정한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본체로 갔죠. 시어머니와 아침 식사를 하고 남편이 출근하는 걸 배웅했어요. 완벽한 900억 사모님이었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난 12시쯤 되면 저는 슬그머니 별채로 돌아갔어요. 선우에게 밥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재우고 그러다 오후 3시쯤 되면 다시 본체로 가서 사모님 역할을 했죠. 저녁 준비를 감독하고 집안일을 체크하고 밤 9시쯤 되면 남편이 귀가했어요. 저는 남편과 저녁을 먹고 형식적인 대화를 나누고 11시쯤 되면 먼저 잘게라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죠. 하지만 자지 않았어요. 남편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어요. 새벽 1시쯤 되면 저는 몰래 별채로 갔어요. 선우를 안고 재우고 자장가를 불러주고 그러다 새벽 4시쯤 되면 다시 본체로 돌아가서 침대에 누웠죠. 그리고 3시간 자고 다시 일어나서 사모님이 됐어요. 미친 생활이었죠? 하지만 저는 할 수 있었어요. 선우 때문이었어요. 선우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돌이 되고 3살이 되고 5살이 되고 말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선우가 물었어요. 엄마, 나는 왜 밖에 못 나가? 선우야, 지금은 안 돼.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나갈 수 있어. 왜? 그냥. 아직은 위험해서요. 정확한 말이었어요. 900억 재벌가에서 사생아가 발각되는 건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선우가 7살이 됐을 때부터는 더 힘들어졌어요. 아이가 학교에 가고 싶어 했거든요. 엄마, 나도 다른 애들처럼 학교 가고 싶어? 선우야, 엄마가 집에서 가르쳐 줄게. 싫어. 나 친구 사귀고 싶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아이가 감옥에 갇혀 사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밖으로 나가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거였으니까요. 저는 선우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교재를 사서 직접 가르쳤고 장난감도 사줬고 책도 수백 권을 들여놓았어요. 별채의 작은 정원에서 함께 놀아주기도 했죠. 하지만 그게 진짜 어린 시절을 대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선우는 계속 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아빠, 철웅 씨요. 저는 선우가 태어난 이후로 철웅을 만날 수 없었어요. 너무 위험했거든요. 만약 누군가 저를 미행하거나 감시한다면 철웅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대신 저는 편지를 썼어요. 선우에게 읽어주는 편지를요. 선우야, 이건 아빠가 보낸 편지야. 물론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쓴 편지였죠. 하지만 선우는 믿었어요. 사랑하는 선우에게. 아빠는 지금 먼 곳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단다. 너를 만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아빠는 매일 밤 너를 생각해. 언젠가 꼭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렴. 사랑해, 아빠가. 매년 선우의 생일마다 저는 이런 편지를 썼어요. 눈물로요. 선우는 그 편지를 보물처럼 간직했어요. 베개 밑에 넣고 자기도 했죠. 엄마, 아빠는 영웅이야. 그치? 응, 그래. 아빠는 영웅이야. 거짓말이었어요. 아빠는 여전히 한강 다리 밑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아들에게 아빠는 노숙자야라고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선우가 10살이 됐을 때였어요. 선우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할머니는 왜 안 와? 할머니는 바쁘셔.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도 바쁘셔.
그럼 삼촌이나 고모는? 선우야,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사는 거야. 선우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당연하죠. 10살짜리 아이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아마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엄마에게 뭔가 큰 비밀이 있다는 걸요. 그렇게 15년이 흘렀어요. 선우는 15살이 됐어요. 키도 크고 목소리도 변했어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라 청소년이었죠. 그리고 선우는 더 이상 참지 못했어요. 엄마, 나 이제 진실을 알고 싶어. 무슨 진실? 왜 우리가 이렇게 숨어 사는지, 왜 나는 밖에 나갈 수 없는지, 아빠는 정말 어디 있는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15년 동안 쌓아온 거짓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선우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때가 되면 다 말해줄게. 언제? 내가 20살 돼도? 30살 돼도? 평생 이렇게 살라고? 선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당연했죠. 15년간 갇혀 산 아이였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어요. 문이 벌컥 열렸어요. 시어머니 강정희 회장이 들어섰어요. 제 심장이 멈췄어요.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여기를 알았죠? 시어머니는 선우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저를 봤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와 혐오가 가득했어요. 서민아, 이게 뭐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할머니, 누구세요? 선우가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선우를 보지도 않았어요. 저만 똑바로 쳐다봤죠. 내가 900억 가문에 이런 치욕을 안겼구나. 사생아를, 노숙자의 자식을, 어머님 제발, 닥쳐. 당장 그 아이를 없애. 아니면 내가 이 집에서 나가든지. 없애라고요? 제 아들을요? 15년간 온 생명을 걸고 지켜온 아이를요? 안 됩니다. 저는 이 집을 나가겠지만 선우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비웃었어요. 나가? 너 같은 년이 어디 가서 뭐라고 살겠다고? 넌 900억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상관없어요. 선우만 있으면 돼요. 저는 선우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문을 향해 걸었죠. 하지만 나갈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말했거든요. 가봐라. 하지만 그 아이가 무사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900억 재벌가의 명예를 더럽힌 증거는 반드시 제거될 거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알았어요. 협박이 아니라 선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로 선우를 제거할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선우를 안고 한참을 울었죠. 어떻게 해야 하죠? 도망을 가야 할까요? 하지만 어디로요? 900억 재벌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있을까요? 며칠 후였어요. 저는 선우에게 말했어요. 선우야, 우리 잠깐만 조심하자. 곧 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괜찮아지지 않았어요. 2024년 10월 15일이었어요. 그날 저택에는 증축 공사가 진행 중이었어요. 선우는 별채 근처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었죠. 저는 잠깐 본체에 들어갔어요. 시어머니가 부르셨거든요. 그때였어요. 쿵! 엄청난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뛰어나갔어요. 별채 옆 공사장에서 철근 더미가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그 아래 선우가 있었어요. 선우야. 저는 미친 듯이 달려갔어요. 철근을 밀어내려 했죠. 하지만 너무 무거웠어요. 엄마. 선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약하게요. 저는 철근 틈 사이로 손을 뻗었어요. 선우의 손을 잡았죠. 괜찮아, 선우야. 엄마가 구해줄게. 119 불렀어. 곧 올 거야. 하지만 선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사랑해.
선우야, 안 돼. 눈 감지 마. 제발. 그때 더 큰 철근이 무너졌어요. 저는 선우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졌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철근이 제 다리를 관통했어요. 피가 쏟아져 나왔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선우가 제 품에서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아빠, 만나고 싶었는데, 그게 선우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저는 선우를 안고 울부짖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건 사고가 아니라는 걸요. 철근이 무너진 그 시각, 공사인부들은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CCTV는 우연히 고장 나 있었고요. 누군가 계획한 거였어요. 시어머니가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제 오른쪽 다리는 없었어요. 절단됐대요. 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제 아들이 죽었어요. 15년간 제가 목숨 걸고 지켜온 아이가 죽었어요. 퇴원하는 날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내가 일으킨 사고로 가문에 먹칠을 했어. 당장 나가. 사고라고요? 제가 일으켰다고요? 저는 웃었어요. 미친 듯이 웃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복수는 지금부터였으니까요. 병원에서 퇴원한 날 저는 목발을 짚고 거리로 나왔어요. 오른쪽 다리가 없었어요. 무릎 아래로 전부 절단됐죠. 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진짜 잃은 건 다리가 아니라 제 아들이었으니까요. 갈 곳이 없었어요. 900억 저택은 이제 제 집이 아니었어요. 친구들 없었어요. 25년간 사모님 역할만 하느라 진짜 친구를 만들지 못했거든요. 가족? 저를 팔아 900억과 결혼시킨 부모님은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냥 걸었어요. 아니, 목발을 짚고 절뚝거렸죠.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걸었어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향한 곳이 있었어요. 한강 다리 밑이었어요. 15년 만이었어요. 15년 전 선우를 임신했을 때 이후로 저는 철웅을 만나지 못했거든요. 너무 위험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었어요.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다리 밑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어요. 낡은 천막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15년 전 그 모습 그대로요. 그리고 그가 보였어요. 철웅이요. 15년이 지났지만 저는 한눈에 알아봤어요. 머리는 더 휘어졌고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그 눈빛은 여전했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눈빛이요. 그도 저를 봤어요. 그리고 얼어붙었어요. 미나 씨?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냥 서 있었죠. 아니, 목발에 기대어 있었어요. 철웅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 목발을, 제 없는 다리를 봤어요. 무슨 일이? 그 순간 저는 무너졌어요. 15년간 참았던 모든 게 터져나왔어요.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울었어요. 처음으로 진짜로 울었어요. 선우가, 우리 아들이 죽었어요. 철웅의 몸이 굳었어요. 아들이, 뭐라고요? 저는 모든 걸 말했어요. 15년간 숨겨왔던 선우의 이야기를요. 별채에서 홀로 키운 이야기를, 거짓말 편지를 쓴 이야기를, 그리고 철근에 깔려 죽은 이야기를요. 철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안고 있었죠. 그의 어깨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도 울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제가 당신에게 너무 큰 짐을 지웠어요. 그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선우는 제 행복이었어요. 15년간 제가 진짜로 살았던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한강 바람이 차가웠지만 그의 품은 따뜻했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철웅의 천막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웃기죠? 900억 사모님이 노숙자 천막에서 살다니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했어요. 가면을 쓸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며칠 후였어요. 철웅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나 씨, 제가 당신 남편에 대해 알게 된 게 있어요. 남편이요? 네. 사실 저도 믿기지 않았는데 우연히 알게 됐어요. 철웅은 자신이 한강에서 만난 한 노인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 노인은 한때 재벌가의 운전기사였대요. 그리고 그가 바로 제 남편 강태준의 진짜 아버지라는 거였어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강태준이 사생아라고요? 900억 재벌가의 적장자가요? 하지만 철웅이 그 노인을 데려왔을 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걸요. 40년 전이었어요. 저는 강정희 회장의 전속 운전기사였죠. 회장님은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때 저와 그렇게 됐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태준이가 태어났을 때 회장님은 저를 해고했어요. 입막음 돈을 주고요. 하지만 태준이는 자라면서 점점 저를 닮아갔어요. 사람들이 눈치챌까봐 회장님은 저를 멀리 보냈죠. 그런데 어떻게 강태준이 적장자가 된 거죠? 태준이가 10살 때쯤 진실을 알았나 봐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회장님을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DNA 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려면 900억을 저한테 넘기세요라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들이 친모를 협박한 거였어요. 그것도 어린 나이부터요. 그래서 회장님은 태준이를 적장자로 키웠어요. 협박 때문에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거리로 나왔습니다.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남편이 저를 사랑하지 않았는지, 왜 저는 단지 트로피였는지. 그는 처음부터 사랑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폐륜으로 얻은 900억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희생시킨 사람이었죠.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선우의 죽음도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시어머니가 선우를 죽인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철근이 무너진 건 사고가 아니었어요. 그날 공사 인부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고 CCTV도 고장 나 있었어요. 계획된 거였어요. 철웅과 노인은 말이 없었어요. 900억 재벌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제 아들을 죽인 거예요. 사생아라는 증거를 제거하기 위해요. 분노가 치솟았어요. 제 온몸이 떨렸어요. 복수할 거예요. 반드시요. 철웅이 제 손을 잡았어요. 도와드릴게요. 저도 함께 할게요. 노인도 말했어요. 저도요. 제 아들이 저지른 죄, 그리고 강정희 회장이 저지른 죄를 밝혀야죠. 우리는 그날부터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노인은 40년 전 강정희 회장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편지, 사진, 그리고 DNA 검사를 할 수 있는 개인 물품들이요. 저는 선우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는 증거를 찾았어요. 그날 공사 현장의 블랙박스 영상을 구했고 공사 인부들의 증언도 확보했어요. 누군가 큰 돈을 주고 그들을 일찍 퇴근시켰다는 증언이었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어요. 강태준이 어릴 때부터 시어머니를 협박한 녹음 파일이요. 시어머니가 증거로 남겨뒀던 거였어요. 아마 나중에 강태준을 제거할 때 쓰려고 했나 봐요. 한 달 동안 우리는 모든 증거를 모았어요. 그리고 계획을 세웠어요. 2024년 12월 15일 강태준 그룹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저는 목발을 짚고 그곳에 나타났어요. 철웅과 노인과 함께요. 회의실 문이 열렸을 때 모든 이사들이 저를 봤어요.
놀란 표정이었죠. 쫓겨난 며느리가 다리를 잃은 전직 사모님이 나타났으니까요. 시어머니 강정희 회장이 소리쳤어요. 서민아, 내가 감히 여기에. 네, 왔습니다. 진실을 밝히러요. 남편 강태준도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천천히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갔어요. 목발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울렸죠. 여러분, 오늘 저는 900억 강태준 그룹의 진실을 밝히러 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냈어요. 그리고 화면에 증거들을 띄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진실. 강태준 회장은 적장자가 아닙니다. 강정희 회장과 운전기사의 불륜으로 태어난 사생아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거짓말이야. 강태준이 소리쳤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기 DNA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강태준 회장의 친아버지이신 김철수 씨입니다. 노인이 천천히 앞으로 나왔어요. 두 번째 진실. 강태준 회장은 어릴 때부터 친모를 협박해 900억을 차지했습니다. 여기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젊은 강태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어머니, DNA 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려면 회사를 저한테 넘기세요. 아버지 대신 제가 적장자가 되는 거예요. 회의실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세 번째 진실. 제 아들 선우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강정희 회장이 사생아라는 증거를 제거하기 위해 계획한 살인이었습니다. 저는 공사 현장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했어요. 누군가 철근 지지대를 미리 약하게 만들어 놓은 장면이 나왔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럴 순 없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증인입니다. 900억 강태준 그룹은 폐륜과 살인으로 세워진 제국입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어요. 강태준이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내가 뭘 안다고. 900억 없이는 넌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그를 똑바로 봤어요. 당신 말이 맞아요. 저는 900억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저는 제 아들의 엄마예요.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사람이에요. 그날 강태준과 강정희 회장은 모두 구속됐어요. 횡령, 사기, 협박, 그리고 과실치사. 900억 제국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강태준과 강정희 회장이 구속된 후 900억 재산은 법적 분쟁에 휘말렸어요. 사실 저는 그 돈에 관심이 없었어요. 단 한 푼도 원하지 않았죠. 그 돈은 폐륜과 살인으로 얼룩진 돈이었으니까요. 제 아들의 피로 물든 돈이었으니까요. 법원에서는 제게 재산 분할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어요. 25년간의 결혼 생활, 그리고 사건의 피해자로서요. 변호사들이 찾아왔어요. 적어도 100억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필요 없어요. 대신 제가 원하는 게 있어요. 제가 원한 건 단 하나였어요. 선우의 이름으로 뭔가를 남기는 것이요. 결국 법원은 제 의견을 받아들였어요. 재산 중 일부를 선우의 이름으로 된 재단에 기부하는 조건으로요. 선우의 집이라는 이름의 노숙인 자활센터였어요. 2025년 3월 15일. 선우의 생일이자 기일이었어요. 그날 선우의 집 개소식이 열렸어요. 서울 외곽의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한 곳이었어요. 크지 않았어요. 한 번에 1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죠. 하지만 그곳은 특별했어요. 노숙자들에게 단순히 잠자리만 제공하는 게 아니었어요. 직업 훈련도 하고 심리 상담도 받을 수 있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의 자존감을 되찾아주는 거였어요. 개소식 날 저는 목발을 짚고 단상에 올랐어요. 모인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기자 몇 명,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한강에서 함께 살던 노숙자분들이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제 아들 선우는 15년간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았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늘 꿈꿨어요. 자유롭게 세상을 보는 것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요. 목이 메었어요. 하지만 계속했어요. 이곳 선우의 집은 그 꿈을 이어가는 곳입니다. 세상과 단절된 분들이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곳이요. 자유를 되찾는 곳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소개했어요. 이곳의 센터장을 소개합니다. 김철웅 씨입니다. 철웅이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그는 더 이상 노숙자가 아니었어요. 깨끗한 양복을 입고 면도를 하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했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눈빛이요. 저는 7년간 한강 다리 밑에서 살았습니다. 철웅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곳에서 저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장 소중한 걸 얻었습니다. 그가 저를 봤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고 아들을요. 비록 제 아들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선우는 제 아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선우의 아빠로서 이곳을 운영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울고 있었어요. 개소식이 끝난 후 첫 번째 입소자들이 들어왔어요. 한강에서 함께 살던 분들이었죠.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깨끗한 방을, 따뜻한 침대를, 뜨거운 샤워 시설을 봤어요. 한 할아버지가 우시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제가 고마워요. 여러분이 계셨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선우의 방에 있었어요. 아니, 이제는 제 방이었죠. 저도 이곳에서 살기로 했거든요. 선우의 집의 부센터장으로요. 작은 방이었어요. 침대 하나, 책상 하나가 전부였죠. 하지만 900억 저택의 100평짜리 침실보다 더 따뜻했어요. 책상 위에는 선우의 사진이 있었어요. 15살 때 찍은 마지막 사진이요. 선우는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어요. 선우야, 엄마가 해냈어. 저는 사진에 대고 말했어요. 내 이름으로 이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됐어. 많은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찾을 거야. 내가 꿈꿨던 자유를 되찾을 거고. 문이 노크됐어요. 철웅이었어요. 미나 씨,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요. 들어와요. 철웅이 들어와서 제 옆에 앉았어요. 우리는 한참 아무 말 없이 선우의 사진을 봤어요. 선우를 닮았으면 좋았을 텐데. 철웅이 말했어요. 선우는 당신을 닮았어요. 눈빛이 똑같았어요. 정말요? 응. 살아있는 사람의 눈빛이요. 철웅이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우리 함께 살 수 있을까요? 부부로서가 아니라 동료로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선우의 아빠와 엄마로서 이곳을 함께 지켜가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어요. 악몽도 없었고 불안도 없었어요. 단지 평화로웠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선우의 집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죠. 900억 전직 사모님이 노숙자와 함께 만든 기적의 집이라는 기사가 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관심이 불편했어요. 저는 그저 제 아들을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센터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자원봉사자들, 후원자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요.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찾아왔어요. 20대 후반쯤 됐을까요? 그녀는 저를 보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가 여기서 다시 사람이 됐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한 달 전 입소했던 분이었어요. 사업 실패로 가족을 떠나 5년간 거리에서 살았던 분이었죠. 하지만 이곳에서 직업 훈련을 받고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다시 일어섰어요. 이제 작은 회사에 취직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에게 다시 돌아오셨어요. 저는 그녀를 안아줬어요. 축하해요. 정말 잘 됐네요. 그런 이야기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센터를 거쳐간 50명 중 35명이 다시 사회로 복귀했어요. 일자리를 찾고 가족과 재회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그게 가장 큰 보람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센터 앞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철웅이 옆에 왔어요. 뭐 생각해요? 선우 생각이요. 만약 선우가 살아있었다면 이곳을 좋아했을까? 당연히 좋아했을 거예요. 선우는 자유를 꿈꿨잖아요. 이곳은 바로 그 자유를 주는 곳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은 후회 안 해요? 만약 저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힘든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철웅이 웃었어요. 후회요? 전혀요. 저는 당신을 만나서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알았어요. 그리고 아들도 얻었고요. 비록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선우는 제 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가 하늘을 봤어요. 저는 행복해요. 정말로요. 저도 하늘을 봤어요. 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선우야, 보고 있니? 엄마는 이제 행복해. 아빠도 옆에 있고 우리가 만든 이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웃고 있어. 내가 꿈꿨던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어.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요. 그게 선우의 대답 같았어요. 당신에게 묻고 싶어요. 행복이 뭘까요? 900억짜리 황금 침대에서 자는 게 행복일까요? 아니면 낡은 침대지만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행복일까요? 저는 답을 찾았어요. 900억짜리 황금 침대보다 노숙자의 거친 천막에서 꾼 꿈이 더 따뜻했어요. 완벽해 보이는 삶보다 불완전하지만 진실한 삶이 더 아름다웠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900억 사모님이 아니에요. 목발을 짚고 다리 하나 없는 작은 센터에서 일하는 그냥 서민아예요. 하지만 저는 처음으로 진짜 저예요. 처음으로 자유로워요. 처음으로 행복해요. 늦었지만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 진짜 인생을 시작합니다. 선우야,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내가 있어서 엄마는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어.